학급의 골치 타미라 길크스 보 정책부 통신원이라 공립학교 등록 수치가 정상을 회복하기는 힘들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립학교 등록 수치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서 가장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1940년대 초반에는 많은 고등학생이 전쟁터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떠났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는 사라진 학생들의 일부가 어디로 떠났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돌아오진 않는 아이가 많을 것이다. 2020년 초 팬데믹은 하룻밤에 전 세계 학교의 문을 강제로 닫았다. 3월 미국에는 5천만 명이 넘는 학생이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그 당시에 학교 문이 이렇게 오랫동안 닫혀있을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가을에 교육자들이 학생들을 다시 교실로 불러들이려고 했을 때에 2020년, 2021년 학년도에 등록 수치는 3% 감소했다. 교사와 행정직원들은 학생들을 다시 학교로 데려오려고 또한 최소한 온라인 수업에 로그인하려고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심지어 학생들의 집까지 찾아갔다. 가장 큰 감소는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등록은 9%, 4세 어린이 대상의 예비 유치원 등은 22%가 감소했다.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힘들었다. 어릴 때 받는 수업은 화장실 사용법이나 친구들과 잘 지내는 방법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기술에 집중되는데 이런 것들은 처음으로 배우기가 어렵다. 많은 가족의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있기로 했다. 현 학교 2021년, 22년은 예비 등록 수치는 전반적인 감소 추세가 2022년까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몇몇 지역에서는 수치를 내놓았다. 수치를 발표한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인 하와이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 하와이 지역의 학교에서는 팬데믹 발생 이전 학년도에 17만 학생이 등록했다. 팬데믹 학년도에는 4,600명이 줄어든 숫자를 발표했다. 그리고 2021년 가을에는 전년도 비슷한 3,000명의 학생이 감소했다. 팬데믹 이전 시기의 등록 수치와 비교했을 때 약 4%가 감소한 것이다. 몇몇 아이는 그냥 자퇴해버렸다. 일부 아이들이 사립학교에 위해 등록하기는 했지만 아마 미디어 계정이 말하는 것만큼 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학교 대신 집에서 공부하는 홈스쿨링의 인기는 더 높아졌다. 미시간의 경우에 비대면 수업만 진행하는 지역은 사립학교 등록이 증가했지만 대면 수업이 포함된 지역은 홈스쿨링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러스에 대한 서로 다른 우려가 각 가족에게 다른 선택을 내리도록 만들었다. 많은 학생이 비전통적인 공립학교로 떠났다. 작년에 매사추세츠에서는 가상학교 차트 집에 앉아 있는 것이 직업학교 등록 수치가 증가했다. 마서스, 빈야드와 기타 수영제의 전통적인 공립학교의 등록 수치도 증가했는데 아마도 부유한 가족들이 자신들의 휴양을 별장해서 팬데믹을 견뎌내기로 했기 때문일 것이다. 팬데믹이 끝나면 일부 학생들이 전에 다녔던 학교로 돌아가고 수업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도 있다. 하지만 몇몇 가족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정착한 새로운 학교에서 전학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사립 및 비전통적인 공립학교 등록 수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몇몇 아이는 이제 사라졌다. 예를 들어서 2020년, 21년 년도에 하와이 학교 제도를 떠난 아이 중에서 일부는 줄을 떠나거나 홈스쿨링을 시작했고 작은 비율은 사립학교를 떠났다. 하지만 하와이 만화 대학교의 교육학 교수인 머크는 학생 2,600여 명이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말했다. 2022년에도 학습 결손,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학습 결손은 계속 우려될 것이다. 예비 등록 수치는 작년의 예비 유치원생 중에서 많은 아이가 유치원 과정을 완전히 건너뛰고 2021년에는 1학년을 시작했음을 시사했다. 이것은 아마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높은 지율의 초기 교육은 고등학교 성적, 대학 철석률, 성인의 인감 증가와 관련이 있다. 이 아이들은 앞으로 수년간 학우들에게 뒤처질 수도 있다. 교육 자금 유치도 관심사가 될 것이다. 미국에서 교육 자금은 학생 1명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학생 한 명이 감소하면 학교에 지원되는 돈도 감소한다. 플로리다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주에서 분배한 돈을 학생의 사립학교, 공립학교 어디든 가지고 갈 수 있게 허용한다. 2022년에는 이런 바우처 제도가 더 폭넓게 논의될 것이다. 자금 부족 현상은 교사의 고용 동결과 교육자료 가위 활동, 사회 불안과 같은 기타 자원의 규모로 축소로 이어질 수가 있다. 팬데믹 후 자금이 아직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덮고 있지만 영원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2021년 8월 이제 후쿠야마 스탠퍼드 대학교의 선임연구원이라고 미국 헤게모니의 종말이라. 미국 헤게모니의 종말. 21년 8월 서구의 지원을 받았던 정부가 무너지고 다급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카불을 탈출하던 끔찍한 장면은 미국의 세계와 등을 지면서 세계에서의 커다란 한 획을 끊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사실 미국의 시대는 훨씬 오래전부터 저물고 있었다. 미국의 시대는 약점의 장기적인 원인은 대외보다도 대내적인 요인이 더 많다. 미국은 수년간 거대한 세력으로 남겠지만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지는 외교 정책보다도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미국 헤게모니가 정점을 찍었던 시절은 1989년의 베를린 장벽 붕괴로 시작해서 2007년, 2009년의 금융 위기로 막을 내리며 20년을 미처 넘기지 못했다. 미국 군사, 경제, 정치,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세했다. 미국의 자만심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는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하면서 이라크와 2년 전에 침략한 아프가니스탄뿐 아니라 중동 지역 전부를 재건하려 했던 때였다. 미국은 자국의 자유시장 경제 모델이 글로벌 금융에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했던 바로 그 순간에 군사 권력이 깊은 정치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미칠 영향력을 과대평가했다. 20년의 기간은 미군이 두 대반란 전쟁에 교착되고 미국 주도의 세계가 일으킨 불평등을 두드러지게 한 금융위기로 끝났다. 마르쪽 속의 흰개미는 이 시기의 단극체제는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정도였고 그 이후로 중국, 러시아, 인도, 유럽과 다른 중심국이 미국에 비례한 권력을 획득하면서 세계는 정상적인 상태의 다극체제로 되돌아갔다. 아프가니스탄이 재정학적인으로 미친 궁극적인 효과는 작을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은 앞서서 1975년 베트남 철수 때의 부끄러운 패배를 겪어야 했지만 10년이 조금 넘은 시일에 내의 우세를 되찾았다. 미국의 세계적인 위상을 위협하는 더 큰 문제는 국내에 있다. 미국 사회는 뿌리 깊게 양극화되어 있고 사실상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양극화는 세금이나 낙태와 같은 간섭적인 규제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이후에 문화적인 정체성에 대한 격렬한 싸움으로 전이되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팬데믹 같이 큰 대외적인 위협은 시민들을 공동 대응으로 한데 모이게 하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백신 접종 등등 공공보건 조치가 아니라 정치적인 표시로 간주되면서 미국 분열을 오히려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이런 갈등은 지지하는 당의 색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따라서 공유하는 소비자부터 스포츠까지 삶의 모든 방면으로 퍼져나갔다. 양극화는 외교 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오바마 정권기의 공화당원들은 매파적인 견해를 밝히며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했던 러시안 리셋에 대해서 민주당원들을 비난했고 푸틴에 관해서 미숙했다고 단정했다. 트럼프는 푸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상황을 뒤집었고 오늘날 공화당원의 절반가량은 미국인의 삶의 방식에 러시아보다도 민주당이 더 큰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중국과 관련된 합의점은 더 명확하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중국이 민주주의의 가치에 위협을 준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만약 대만이 중국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게 된다면 미국의 외교 정책이 아프가니스탄보다 대만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과연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위해서 조국의 아들과 딸을 희생할 것인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다면 과연 미국은 러시아와 군사적인 마찰을 감수할 것인가? 쉽게 답할 수 없는 심오한 질문이지만
미국 국익에 대한 이성적인 토론은 아마 주로 당파 싸움에 영향을 줄 관점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다. 바이든 정권이 첫째에 가장 크게 실패한 정책은 아프가니스탄의 급격한 몰락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에서 생기는 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철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길 바란다. 미국의 중동 지역의 대반란에 계속 집중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를 향한 방향 전환에 매번 실패했다. 2022년 바이든 정권은 지정학적인 경쟁자를 저지하고 동맹국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본과 정책 기반자의 관심을 모두 재배치시켜야 한다. 미국은 이전 시대의 패권을 다시 장악할 수 없을 것이며 다시 장악하려 해서도 안 된다. 미국이 바랄 수 있는 것은 생각이 비슷한 국가들과 함께 민주적인 가치에 친화적인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려면 대내적인 목적과 성과 국가적인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직을 이어갈 수 있을까? 유럽에서 프랑스는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가 열리는 관계로 정치적 격변의 한 해가 예정되어 있다. 소피 페테르 파리 지국장. 마크롱, 에마뉘엘 마크롱은 2020년 4월 10일, 24일에 걸친 투표에서 두 번째 임기를 맡는 데 성공한다면 지난 20년 사이에 재선에 성공하는 최초의 프랑스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가 해야만 하는 일이 막중하다. 2021년 프랑스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잘 극복해왔다. 학교는 거의 문을 닫지 않고 기업과 임금에 대해서 보호도 잘 이루어졌으며 백신 역시 널리 보급되었다. 2022년에 경기 회복은 일자리 창출을 계속 촉진할 것이다. 프랑스는 5년 전보다 세금을 덜 걷었고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했으며 기업 친화적으로 변했다. 이론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마크롱 대통령의 우호적이다. 하지만 그는 단지 유능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듣는 능력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대선 레이스는 박빙에 보기 흉하고 분열적일 것이다. 미리 수인 각본보다 프랑스인이 더 싫어하는 것은 없다. 유권자의 마음이 라이벌 후보자들의 간의 신경전에 따라서 변할 것이므로 여론조사 결과는 출렁될 것이다. 그들은 마크롱과 마린 르펜을 서로 맞서오게 했던 2017년 대통령 선거의 재방영을 원하지 않는다. 국민연합의 대리더는 반마크롱 움직임인 칠레 전내에 호소할 것이다. 이 극우 지도자는 더 이상 브렉시트를 요구하거나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지 않겠지만 통제권 한수와 같은 브렉시트 구호를 빌려와서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세 번째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그녀에게는 더 참신함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 정당보다는 사람과 여론조사가 더 중요할 것이다. 미국이나 브렉시트, 영국, 브라질에서 보았듯이 한 번열적인 포퓰리스트로 인해서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상황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63세의 반이민 농객인 에릭 잼머가 그런 경우일 수가 있는데 그는 르펜이 너무 부드럽다고 주장하며 토론을 좀 더 해로운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는 우파 진영의 투표를 분열시킬 수 있고 그녀의 결선 투표행을 막을 수도 있다. 만약 라이벌 후보들이 한 명의 후보자를 중심으로 결집한다면 중도 우파 공화당은 마크롱을 상대로 가장 강력한 주류 정치적인 대안을 제공할 것이다. 이제 이거는 미리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반면에 좌파 경우에 여러 경쟁자가 단일 후보로 단결하지 않는 한 전망이 희박해 보인다. 선거 전에 마크롱의 승리가 점쳐진다. 그러나 그의 중도 우파 적수가 특히 강력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전에 쓰여진 글이었고요.
드라기 총리가 선택한 이탈리아 총리는 자리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직에 도전할 것인가? 존 후퍼, 로마 교황청통신원인데 존 후퍼. 이탈리아는 2022년 적어도 한 번의 중요한 선거를 치를 것이다. 22년 반드시 치러야 할 선거는 2월 2일 임기가 만료되는 마타렐라 대통령의 후임을 뽑는 선거다. 자, 이것들은 다 이제 미리 되어진 것들이니까요. 이탈리아 대통령은 리본을 자르고 상을 수여하고 지루한 연설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 국회를 해산하고 총리를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다. 그리고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현 총리인 마리오 드라기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한다. 많은 이탈리아인은 그가 총리직에 그대로 남기를 바란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의 팬데믹 이후에 복구 기금에서 나온 2천억 유로 이상의 자금을 신중하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써야 하는 벅찬 과제에 직면해 있다. 유럽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바 있는 드라기 총리보다 이 과정을 더 잘 관장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2021년 2월 급진 좌파에서 포퓰리즘 우파에까지 아우르는 존재하기 힘든 이질적인 연합체계의 지도자로 취임한 이후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직설적으로 말하는 드라기 총리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 되었다. 그가 총리직에 그대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주자는 엘리코 레타 전 총리였던 레타는 자발적인 유배를 떠나 있다가 현 정부가 들어선 직후에 중도 좌파 민주당의 대표로 복귀했다. 드라기 총리가 2023년 3월까지는 치러야 하는 차기의 총선까지 그대로 총리직에 남는다면 그것은 좀 더 오랫동안 국정이 안정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레타로서도 민주당의 명운을 회복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민주당 대표로 취임했을 당시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겨우 17%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1년 10월 지방선거에서는 중도 좌파의 시장 후보들이 이탈리아의 대도시 대부분에서 승리했다. 그때까지 드라기 총리의 대통령 취임을 요구하는 가장 큰 목소리는 우파 진영에서 나왔다. 바로 포퓰리즘을 표방하는 북부 동맹당의 마테오 살비니와 극우 성향 이탈리아 형제당의 조르지 멜로니였다. 그러나 그들의 지지는 조건이었고 그것은 드라기 총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대신에 조기 총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두 당의 합산 지지율이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승리를 확신했었고 한때 강력이 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포르차 이탈리아 당이 힘을 보탠다면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드라기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기 하더라도 이탈리아 정치인들의 겨울 선거 운동에 대한 거부감을 감안할 때 선거는 가을에 치러지는 쪽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탈리아까지를 봤고요.